지금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네. 아무도 좀 집을 사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지금 있어요. 서울 아파트도 5건 중에 4건이 유찰이 되는 그런 네.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실제로 현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근데 저는 이제 경매를 하면서 그리고 평소에 말씀드릴 때 경매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수익이 목적이라면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주거용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주로 경매는 그러면 아파트 이런 걸 안 하시는 건가요? 주거용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살라고 하는 곳에 돈을 버는 건 잘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평소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이왕 내가 살 건데 돈이 되면 좋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좋으니까 예상은 하면 좋으나 내 투자 목적 자체가 수익이 목적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제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투자는 실패한 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예상 자체가 나의 역량으로 되는 범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거용인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많이 연동이 되거든요. 또 부동산 정책,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좋았는데 이젠 정부에서 관여해서 외부 요인이 관여해서 가격을 조정하려고 들죠. 그러니까 나의 역량과 상관이 없는 투자는 가능하면 전 배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네,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내 집 마련을 좀 더 싸게 마련을 하려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거 상품이지만 그래도 그걸 수익 측면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조금 수익이 나면 좋으나 이게 등락폭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건 물건을 투자할 때 대안이 1안, 2안, 3안이 있느냐 출구 전략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주거용인데 내 소득 범위를 넘어나는 이자 부담이 됐을 때는 예, 출구 전략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체에 좀 구분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부동산 화랑기라고 할 때 좀 거꾸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18년도부터 제가 5년치 자료를 뽑아봤는데 18년도 매각가율이 전국이 79%였어요. 19년도가 77%.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화랑이 붙었을 때가 20년도가 80%, 21년도 84%. 이 매각가율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낙찰이 됐는데 감정가 대비해서 얼마에 매각이 됐냐. 그러니까 이제 1억짜리면 84%면 8,400만 원에 낙찰이 된 거죠. 그런데 20년도 현재까지도 84%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각가율이 높아요. 그런데 22년도엔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월별로 자세히 보다 보니까 4월을 기점으로 84%이던 게 83%, 82%, 86%, 4월 달에 87% 가장 고점을 찍었어요. 5월 달부터 86, 84, 83, 80 떨어지더니 그러네요. 지난달엔 79%까지 매각가율이 떨어졌습니다. 경매를 부동산의 선행지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사람들 심리적으로 느끼기엔 정보가 먼저 주입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꼴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 하락된다고 한 거는 금년 초부터인데 4월까지는 믿지 않고 비싸게 샀던 거죠. 이랬는데 보니까 진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고 금리가 계속 오르고 부동산 매물들이 넘쳐나고 매수자는 없어지니까 이제 시장을 따라서 나중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낙찰가율은 79%까지 떨어졌고 경쟁률도 일반적인 경쟁률 3.67명에서 4명을 넘었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금년 4월 달에 4.69명 가장 많은 경쟁률을 보였어요. 신기하죠? 하락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네요. 금년 4월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어요. 근데 그 뒤로 3.9, 3.7, 3.5, 3.4 떨어지더니 지난달엔 3.2명까지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후행지표처럼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선행지표로 보던 거는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선행지표로 받고 미리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쭉 보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경매할 시기가 아닌가. 경매는 말 그대로 경매잖아요. 다툴 경자. 그 다음 매도할 매자잖아요. 다투면서 매도하는 게 경매인데 이 지표만 놓고 보면 경쟁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3.2명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경매를 할 만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또 상가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상가는 그런 낙찰률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가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이거는 상가는 저희가 이 데이터만 또 믿으면 안 되는 게요. 현재 제가 낙찰가율 기준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가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감정가는 언제 산정이 됐냐? 매각 시점인 지금이 아니라 경매가 시작되고 법원에서 감정가를 산정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 가격 시점이 매각 기일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이기 때문에 그 전의 기준 가격 대비 떨어지는 거니까 현재 눈으로 보이는 건 많이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돼야 매각가율이 찍힐 거 아니에요. 이제 우량한 물건들 위주로 우선 매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가율이 높게 보이는 현상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량하지 않으면은 향후 부동산 하락기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 자체, 결과 자체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금리가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할 때는 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생각들이랑 좀 약간 좀 다른 분권 느낌이라서, 네, 또 실제적으로 현장 분위기를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거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률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지금이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주거용이 경쟁률이 떠서 지금을 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지금 거주할 곳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건 경매가 제일 좋죠. 내 집 마련 그렇죠.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네, 그러나 생각하실 게 지금 어느 걸 사도 향후에 더 오를지 더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내가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이 정도 집에 살기가 적합하다 그러면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 기준에 시가보다 싸게 사는 수단의 하나로 경매는 추천하나 이걸 투자해서 향후에 돈을 벌겠다의 예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문가분들께서도 한 반년 6개월 정도 전만 하더라도 숱하게 이야기하던 게 절반으로 거의 나뉘었잖아요. 향후 부동산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그렇죠. 반이 나뉘었는데 이제는 한 80%가 다 내린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80%는 다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내릴 거면 언제 사실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릴 거냐. 그리고 나서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살 거리라고 후회를 또 하시겠죠. 내 입장에 따라서 이게 수익이 목적이냐 주거가 목적이냐에 따라서 접근을 따로 하셔야 된다. 그러나 확실한 건 현재 시점에선 더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집 마련 목적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관심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좀 수익형으로 좀 우리가 경매를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부동산 경기가 금리가 높아도 좋고 낮아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도 좋고 낮아져도 좋다, 하락기여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근데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경매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출구 전략을 가진 경매를 해서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 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기여서 금리가 계속 언제까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은 물건 종별로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토지다. 내가 토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토지를 사면은 금리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3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2억에 샀어요. 1억이나 싸게 샀는데 향후에 내게 될 이자가 1억이 넘어버리면 저는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에 실패하게 되겠죠. 그리고 토지의 시세가 금리가 상승기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부담이 올라가니까. 그럼요.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향후에 3년이다, 2년이다 하는 그 텀을 두고요. 그 텀에서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서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여유폭을 둡니다. 금리가 만약 뭐 8%까지 올라갈 예상이다 그러면 10%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에 관련된 3년치 정도를 투자금에 삽입해버려요. 그래서 투자 원금 자체가 3년치 이자 비용 10%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단 경매 자체를 엄청 싸게 받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추후에 발생할 비용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요. 지금처럼 제가 3년치를 걱정하고 금리 상승을 걱정했다 그러면
다른 경매를 입찰하시는 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론은 이러니까 사지 말아야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서 이러면 사야지. 그런데 위험 부담이 있으니 위험 부담을 이제 만회할 만한 이런 안전장치들을 해야지가 제 출구 전략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또 싸게 경매를 받기 위해서는 그 조사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 이런 게 또 상당히 또 많이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경쟁률을 보셨겠지만 아까 경쟁률이 지금 4월 대비해서 1.4명 정도가 떨어진 거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거든요. 한 물건당 이제 1.4명이 덜 입찰한다는 거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좀 속되게 얘기하면은 약간 눈멀게 단독으로 최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길 거예요. 특히나 당장 수익이 생기지 않고 이자만 지출되는 물건, 토지나 상가 중에 공실이 예상되는 상가는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제 경매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네. 그럼 경매 공부를 좀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경매 공부 하지 마셔라, 뭐 만화책 한 권만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매 공부는 간단한 권리 분석만 습득하고 법원에서 내가 입찰표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넣어서 보증금을 어떻게 하고 이 절차만 알게 된다면은 특별히 경매 공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거의 교육의 폐단입니다. 특히 권리 분석하려면 네. 그런 것도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거의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던 식으로 하는 경매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대한민국 성인들이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든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게 경매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네, 한 장을 발행을 합니다. 즉 이 매각물건 명세서가 물건 소개서 같은 거예요. 상품 설명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에 이런 최선순위 설정자가 있고 이런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세요라는 거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줘요.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거기에 이제 올려놓는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매는 매각물건 명세서 한 장만 보더라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매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특수 물건들 같은 경우에 예외는 항상 있잖아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이렇게 돼서 나머지가 다 소멸인데 소멸되지 않는 것도 있고 내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이거 위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만 인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먼저 가져가는 영순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예외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초보자분들께는 말씀드리는 게 내가 경매 공부를 1년하고 2년에서 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막 공부를 했어요. 머리 싸매고 경매가 나의 출구 전략에서 했어요. 그분이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 낙찰받으면 실패한다니까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함정에 빠지게 돼요.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케이스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책에 정해진 그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특히나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경매는 명도가 꽃이라 그러잖아요. 명도를 잘 해야 되는데 명도 대상자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게 민사이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낫다.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선은 특수 물건이 아닌 물건들을 접근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물건들은 여러분들은 뭐 일반적인 아파트, 뭐 빌라 입찰하시면은 단순한 권리 분석만 하시고 입찰하셔도 큰 문제가 없이 낙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편하게 명도도 하실 수가 있어요. 편하다는 말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까지는 법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수 물건으로 고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공부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낫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사례가 다양하니까 오히려 네. 그걸 미리 경험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좀 더 도움을 받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고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공부를 하고 뛰어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물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사례나 판례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투자를 실패하지 않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경매하는 그 과정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과정을 거치죠? 우선 경매하는 과정을 간단히 얘기해달라는 거는 거의 뭐 여기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해보면은 돈 받을 사람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담보권을 실행하든지 아니면 판결문에 따라서 내가 저 돈을 받아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해서 이상이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해줍니다. 강제경매 실시, 뭐 임의경매 실시, 그럼 그때부터 그 부동산은 압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오는 권리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 물건이 이제 경매 시작되니까 감정평가해라고 감정평가사한테 지시를 하고 집행관한테는 현황조사해라고 또 지시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활동을 해서 이 물건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권리관계를 한 장의 표로 만들게 되죠. 그게 매각물건 명세서죠. 예, 그렇게 되고 법원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최초 입찰가를 정해서 매각 기일을 잡아줍니다. 매각 기일이 나오면 그 매각 기일 날 법원에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는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네네, 그럼 맞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거는 일단 물건을 조사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매각 기일이 정해진 물건만 우선 보는 거죠. 물론 예정 물건부터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몇 월 며칠에 얼마에 판대 이거를 보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날 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 조사도 하고 주변 탐문도 하고 손품도 팔면서 내가 입찰을 할지 말지 정한 다음에 입찰하게 되면 입찰장 법원에 가서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최저 매각가의 10% 보증금을 걸고 입찰을 하셔서 1등을 하시면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은 바로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쭉 그 전의 절차들을 훑어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지 다른 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문제가 없었을 때만 매각 허가 결정이란 결정이 나고요. 그 뒤로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돈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안내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최고가 매수인의 부동산으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고 잔금을 낸 날 소유권 이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명도는 소유권 이전 되고 나서 명도를 하는 건가요? 네, 보통은 소유권 이전이 된, 즉 다시 얘기해서 대금 납부 기한, 잔금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잔금을 납부하는 법무사님한테 그냥 서비스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인들이 경매에 관심은 있지만 좀 어렵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말씀하시는 그 경매의 꽃이라고 하시는 그 명도 부분이 네네. 상당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많은 분이 그렇게 혹시 생각하세요. 명도하시는 그 대표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또 있으신지. 명도는 상대방의 위치와 나의 권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대의 위치와 나의 권리. 네. 점유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가? 전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나? 아니면 임차인인가? 임차인인데 대항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법 점유자인가? 유치권자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나오는 거죠. 일단 지금, 그러네요.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제 뭔가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게 제시라고 하는 게 협의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보통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이사비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이사비를 얼마를 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참 재밌는 게 다니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어떤 분은 우리 경상도 지역은 이 정도 이사비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 된 것 자체가 2002년 7월 달에 민사집행법이라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광매는 호찰제부터 시작을 했죠. 1억, 저는 1억 1,000이요. 이렇게 손들고 하던 것부터 시작된 게 경매였는데 그 관행이 잡히고 서류로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서 경매를 좀 활성화시켜야지만 경제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또 너무나 소송이 빈번한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명도 소송을 해서 저 사람을 내보내네 마네 무슨 막 몸싸움을 하고
민형사 사건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2002년 7월 달에 민사집행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가장 차이가 있는 건 무엇이냐? 인도명령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인도명령 제도는 법원에서 내보내줄게. 너희는 신청만 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강제집행인데 이 절차가 그전에는 명도 소송으로 점유자를 내보내야 됐기 때문에 소송기간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다 치면 인도명령 제도는 전 소유자나 채무자를 상대로는 일주일 안에 그냥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게 되고 결정이 되면은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상대가 송달을 받기만 하면은 집행관실에다가 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 집행관님이 나오셔서 집행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는 그 강제 집행하는 게 좀 더 수월해졌다는 건가요? 굉장히 간소화됐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도 지금까지 뭐 수백 건의 경매를 낙찰받고 이렇게 처리를 해왔는데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글쎄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요? 네네. 그럼 이전에 비해서 강제 집행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도명령은 신청이에요. 소송이 아니라 신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결정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은 판결로 대답을 해줘요, 법원에서는. 소송을 했으니까 판결인데 신청은 결정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서로의 변론이 없이 그냥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권리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법원에서 했잖아요. 네. 저 누가 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가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면 바로 인도명령 결정을 해주고 이게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면은 안 나가게 되면은 점유할 때부터 집행비용 모든 거를 다 그쪽에다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자분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고 있다. 그리고 난 잃을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쪽을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압류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명도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법적 절차 아니냐,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만 이제 확인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그 공부 자체는 이때 공부하라는 게 지금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왔을 때 공부하셔도 뭐 충분히 검색하고 확인을 대응이 가능하다. 그럼요. 예, 충분히 가능한 선이라서 대신에 제 일반적인 물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수 물건이 아니라. 네네네네. 예, 이제 그 정도만 하셔도 일반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절차들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사비를 그러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 이사비를 주는? 저는 우선은 낙찰이 되고 나면은 두 개로 나눕니다. 먼저 잔금을 내기 전에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 분과 잔금을 내서 소유자가 돼서 만날 분. 그 기준은 어떻게 나눠요? 아까 이야기했던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죠. 대항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본 경매 절차를 취하시키거나 없애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 분들 중에 우량 임차인이어서 본 경매를 차라리 취하시키고 내가 이거를 사버려야지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미리 섣불리 다가가게 되면은 제가 낭패를 볼 수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유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만나 뵙는 거예요? 네, 잔금을 최대한 빨리 내고 잔금을 내고 난 그날 찾아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뭐 그냥 가지 말고 뭐 음료수나 아니면 그분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 영업장에서 많이 먹어요. 영업장에도 가서? 네, 뭐 옷가게면 옷을 많이 삽니다. 많이 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하고 이제 뭐 일상 대화를 했잖아요. 음식도 많이 시킨 사람이잖아요.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죠.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이게 낙찰자인데요 하고 대화를 풀어가는 거죠. 일단 호감을 살 수 있게. 네, 그렇죠. 얼마나 그 전에 호감이 생겼겠어요, 저에게. 그럼 어떤 경우는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찾아봐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특별히 권리관계가 없으신 분들하고 이사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그리고 채권이 많아서 본 경매를 없애지 못하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은 사전에 찾아뵙고 시간을 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찾아뵙고 낙찰자인데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향후의 계획을 잡죠.
변하지 않는 건 두 가지 사례 다 중요한 핵심은 잔금을 내고 바로 인도명령 신청을 한다는 데 있어요. 협상이 잘 진행되든 잘 되지 않든 인도명령 신청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별도로 뭐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이 크다거나 이런 게 없나 봐요? 조금 들어갑니다. 송달료 정도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예, 크게 뭐 인지세하고 송달료니까 크게 비싼 정도가 아니고요. 뭐 몇만 원 선? 예, 그 정도. 잔금 내고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그게 네네. 일단은 중요한 부분. 그럼요. 그럼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든 점유자는 법원에서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구나. 내가 버텨봤자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냥 인도명령 결정만 보내는 게 아니라 찾아뵀을 때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안내를 해드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러니까 이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내로 푸는 거죠. 그리고 또 만나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도 써서 내용증명인데 안내문처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제가 잔금까지 냈고 앞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 이제 법률 대리인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피해가 더 가시게 되니까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가 되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참 냉정해. 나는 그게 싫어. 왜 내쫓는 거잖아. 피해자한테 왜 더 아픔을 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냐면 우리도 드라마에 보면 항상 경매 당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일반 상가를 임차인으로 들어갔습니다. 3억짜리 상가에 2억의 근저당이 있어요. 2억의 근저당이 있는 거를 알고 임차 계약을 하겠죠. 근데 내가 거기 보증금을 2억을 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있다는 거는 미리 이제 대출이 그렇게 껴있다는 거죠. 3억짜리 상가에 2억짜리 대출이 있는데 내가 거기 2억의 보증금을 넣었다. 그러면은 오버돼 버리잖아요. 근데 낙찰이 2억 5천에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5천밖에 못 돌려받는데요. 제가 피해자인가요? 임차인이요? 피해자지만 예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 들어갈 때 여기는 그렇죠. 위험한 데고 여기는 내가 2억이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이다 라는 거를 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예상됐는데 했으니까 점유하신 당신의 책임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이분이 3억짜리 상가에 아무 대출도 없는데 2억을 주고 들어갔다. 그러면 2억 이상 낙찰될 걸 예상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 혹시나 2억 아래로 떨어지면 차라리 내가 2억을 써서 낙찰을 받아서 그 2억을 보존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임차인 본인이. 그럼요. 그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은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서로 지켜야 되는 규칙인데 등기부등본은 한 통만 띄워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또 제가 일반적으로 겪어본 임차인분들께서는 경매 개시 결정 안내문이 나오면 그때부터 월세를 안 내세요. 똑같이 조금 전 사례처럼 3억짜리에 2억 근저당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난 2억 5천에 낙찰될 것 같아서 보증금 5천만 내고 들어갔어요. 5천에 5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임차를 들어갔다. 그러면 500만 원을 내가 경매 개시 결정이 된다는 임차인한테도 날라오니까 법원의 안내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500만 원씩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매가 낙찰될 때까지 잔금 낼 때까지 1년은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 동안 500씩 안 냈으니까 5천을 이제 회수가 됐다고 봐도 되는 근데 거죠. 그렇게 월세를 안 내도 상관이 없나요? 경매에 넘어갔다고 월세 안 내는 게. 그거는 민사적으로는 조금 어떤 방향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안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명도 소송이 들어와야 되는데 월세를 3개월 이상 안 내게 되면 뭐 명도 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죠. 명도를 한다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있고 이러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보증금을 다 날렸다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많더라, 실제 사례에서는. 왜냐면 그 기간 동안 월세를 안 내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보증금에서 빠질 수 있는 금액하고 또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나 이게 일반적으로 시설비가 들어가고 권리금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죠. 그쵸. 영업 기간 동안은 보존이 돼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들어가서 이쪽에서 영업을 해도 안전한 물건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 물건에서 장사를 하셔야 맞는 거죠.
그럼 일단 임차인분들이 이제 그 얻을 때, 가게를 얻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명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명도는 그래 힘든 거 알겠어 하는데 대부분 먼저 포기하는 이유가 경매 공부 시작해서 권리 분석 그 부분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좀 하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아, 네. 권리 분석 좀 어떤 걸 좀 위주로 봐야 되는 건지. 간단히 얘기 드리면 법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안내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위에 표시가 돼 있어요. 가장 기준이 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그 날짜 이후의 거는 다 소멸이 돼요. 그 이전 거는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 아래로는 소멸, 위에는 인수. 그래서 물건을 봤을 때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가장 위에 있는 권리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난이도가 좀 쉽겠네요. 그런 전혀 권리상의 문제가 없죠. 낙찰자는 잔금만 내면 되는 그런 거예요. 경우는 그만큼 이제 쉬운 물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쟁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가 많이 그러했죠. 그럼 또 이제 가격을 또 낙찰 가격을 또 올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시도해볼만 하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반 매매나 시세보단 경매가 싸야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냐의 문제인 거지 싼 건 싼 겁니다. 감정가를 볼 때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가 기준으로 얼마를 더 싸게 매수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가가 언제 받았냐도 네. 봐야 될 부분이 왜냐면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 그때 감정을 받았으면은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세보다 감정가가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보다는 일반 실거래 가격을 더 신뢰하는 편이죠. 그리고 현장 조사에서 접근을 할 때 이게 얼마예요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면 팔 수 있어요로 물어봐요. 매도자 네. 입장에서 오히려 물어본다는 거죠? 네네. 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출구 전략에 맞게 이게 매각이 가능한가 기준이기 때문에 얼마에 팔 수 있냐 매도 기준에서 저는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럼 입찰가를 선정할 때도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 매도 자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저는 뭐 KB 시세가 나오는 아파트나 주거용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얼마에 팔 수 있을까를 산정하는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얼마에 나는 매각할 수 있을까? 주변 시세가 이렇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이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들어가든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든 어느 정도 비용을 잡아야 되지를 보고 최종 입찰가를 산정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그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약간 물론 금매면 좀 더 싸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테두리 안에서 매도를 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그 경매를 받아서 수익률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또 상가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초보자한테 좀 추천하지 않는 물건, 좀 이런 물건은 좀 초보자들은 좀 경매 물건 할 때 고를 때 좀 열애시켜라 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초보자분들께서는 저 특수물건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조금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특수물건 이렇게 써 있어요? 특수물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까 권리 분석에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 위에와 아래만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등기부상의 권리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권리 분석 봐야 되는 게 임차인 권리 분석인데 임차인도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위에 있는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데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이런 특수물건들은 처음에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매체들에서 경매를 다루기 때문에 좀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러는지 자극적인 문구를 쓰고 자극적으로 말을 해서 이것만 보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저 그런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순위 일자만 보면 된다랑 다른 건가요? 특수물건들은 다르고요. 네, 일반적인 권리 분석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물건들 중에서 지분경매가 돈이 된다. 유치권은 뭐 99%는 가짜다. 뭐 이런 자극적인 것들. 절대 현실은 그러하지 않으니까. 죄송한데 유치권이 뭐죠?
유치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 공사를 해서 공사비를 못 받았어요.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근데 그 유치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만이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점유는 뺏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자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유치권이 성립되는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유튜브나 아니면 일반 매체들에서 유치권은 이런 게 성립되지 않으면 다 가짜다라고 하는데 상대 대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민사소송에서 그걸 가짜라고 우리가 확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들을 법원에 새롭게 제출하거나 소송이 걸리면서 가짜 계약서나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증빙을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우리가 소송에서 질 수도 있죠.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권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유치권자별로 또 실력이 또 되게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대응하는 실력이.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상당히 또 달라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경매를 잘 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유치권을 공부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을 서류상으로 보면 이거 가짜네? 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이런 사례가. 저한테도 이제 입찰 상담 오시는 분들이 쭉 하면서 유치권이 뭐 3억 5천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게 맞질 않잖아요. 근데 이건 순전히 추정이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입증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건 민사적인 거라 상대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다고 다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상대의 유치권이 성립되더라도 이익이 나면 해도 돼요. 근데 유치권이 성립됐을 때 이 투자가 실패한다면 그 물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난이도 있는 거는 접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네, 초보자시니까 좀 자제하셔야 저 같은 전문가들도 심사숙고하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경매를 배우신 분들이 좀 접근하기 좋은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낙찰가율이 높고 수익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더 경쟁률이 좀 덜한 특수 물건이나 이런 쪽으로 또 공부를 더 이렇게 딥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또 챙겨야 될 게 되게 다양한 사례가 있고 그 또 케이스별로 정말 그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다양하다. 네. 경험이 많은 분들도 쉽지 않다. 또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조금 추가해드리면 제가 낙찰받은 물건하고 바로 동일한 상태에서 경매가 2건이 진행이 됐어요. 다른 분이 낙찰받은 게 있었는데 두 개 주소지가 달라서 해당 법원이 달랐어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유치권의 소송이 붙었는데요. 한쪽 법원에선 저는 승소했고 상대는 패소를 했어요. 저희는 성립하지 않은 거고 저쪽은 유치권이 성립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민사사건입니다.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서 또 상대 변호사가 어떻게 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은 다를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다르더라. 네. 네, 어렵네요. 특수물건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물건은 하시기에 너무 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래도 나 이런 걸로 수익 많이 냈는데 하시는 분은 제가 장담하건대 운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거다. 아직 임자를 못 만나신 거다. 계속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